자, 이어서 컨벤션의 그 목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플로우 차트 보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기획 전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실행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목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스페시피한 구체적인 걸 한번 알아보도록. 전략이죠, 전략.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전략을 짤 때 가장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목표 설정입니다. 이 목표 설정. 여러분 인생의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할 건지, 내가 무엇을 할 건지. 그래야 방향을 잡아놔야 이 방향이 잡혀져야 그 다음에 전술, 세부적인 데이터적인 전술들을 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행사로 가는 첫 단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여러분의 목표 설정.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 를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갈등은 사실 많이 느낄 겁니다.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들 뭐 이런 거 많이 있겠죠. 굳이 제가 잔소리 뭐 한다라면 이상적인 거는 취미로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현실적인 것이 좀 더 대신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를 갖다가 해야 되겠죠. 자,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를 설정, 성공적인 행사의 첫 단계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명확하게 목표가 설정이 되면 이게 전략적으로 기획을 잘 짜게 되고 여기에 따라 전술도 마찬가지죠. 좀 더 구체적인 거죠. 전략적인 건 방향 제시를 한다라는 건데 전술을 갖다가 구체적인 전술 짜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체계적인 행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는 없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도미노 현상처럼. 그래서 명확한 목표 설정을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똑같습니다. 목표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기획을 짜면서 전략과 전술을 같이 만들어내게 된다라면 어쩔 수 없이 성공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행사 때문에 성공을 갖다가 맛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려면 전반적으로 목표 설정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전차 대회 조사예요. 전차 대회 조사. 과거의 행사 기록을 조사를 하는 거죠. 과거에서 행사 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도대체 참가하는지, 참가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무엇을 선호하는지, 그다음에 만족도는 어땠는지, 불만족도는 어떤 건지 이런 것도 같이 파악을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차 대회 조사가 가장 우선적이다. 전차 대회 조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의 트렌드 그러면서 예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머니 이거 돈 빼놓고는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산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들 조사하면서 원가를 갖다가 리스트를 한번 쫙 뽑아봐야죠. 들어가는 예산이 항상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산출하기 위해서 항상 원가 조사를 같이 해나가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 전차 대회, 그래서 항상 이 전차 대회 조사를 할 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컴플레인 들어온 것들, 혹은 컴플레인 이런 컴플레인 하고 요구사항, 니즈 같은 것들 조사를 해두는 게 좋아요. 뭐든지 완벽한 건 있을 수는 없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뭐 설문조사를 갖다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소정의 뭐 선물을 드리더라도 그런 걸 하면서 전차 대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좀 찾아내야 되지. 그리고 그 다음 넥스트 대회 때 그런 기대 요소들, 원하는 것들을 갖다 찾아가지고 그 요구들을 파악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전차 대회 조사했던 그 자료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전차 대회 조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참가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왜 참가했나? 참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참가하는 이유가 결국엔 목적인 건데, 그쵸?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을 이루는 요구사항을 채워주게 되면 계속 확산이 되게 되죠. 소문을 퍼져서 확산이 되고 재방문이 이루어지고, 재방문은 뭐예요? 재방문은 뭐예요? 점점 더 늘어나는, 결국엔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 행사 자체가. 그것 자체가 주최 측이 요구하는 것도 주최 측의 목적은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최 측은 전부 다 이 행사가 계속 활성화되는, 그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존 참가자들 참가 이유가 뭔가, 그럼 그 목적을, 그 참가 이유를 잘 맞춰줬는가, 채워줬는가 하는다라는 거죠. 그걸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만족한 요소들을 갖다가 찾아내는 거죠. 만족한 건 무엇인지. 결국엔 만족과 불만족을 찾아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전차 대회에서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왜 참가하는지,
그다음에 만족한 건 무엇인지, 불만족한 건 무엇인지. 만족한 건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거고, 불만족한 거는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가자들이 또한 이 전차 대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갖다 성향을 분석합니다. 성향을 분석. 프로파일이 결국은 성향 분석인데 성향을 분석을 하게 되고 그다음 그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을 여기서 만족한 요소와 불만족한 요소들을 하게 된다는 이 프로그램의 장단점들이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래야지만이 그다음 넥스트 대회 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 목표 설정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측정이 메저러블 해야 됩니다. 측정이 가능한 한 수치나 문구를 꼭 삽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모호한 문구는 절대로 안 된다. 잘해라 아니라 이번엔 더 공부 잘할 거야. 성적이 좋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성적의 10%를 내가 올린다. 저번에 80점을 맞았으면 이번엔 88점을 이런 식으로 목표를 갖다가 수치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번에 성적을 저번보다는 더 잘할 거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저번에는 작년 대회 때는 방문객 수가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었다. 100만 명이었다. 근데 이번에 목표는 어떻게 한다? 20%를 상승한 120만 명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이런 전술들을 짜야 되는 거죠. 여튼 이러한 측정이 가능한 한 목표를 항상 설정을 해라. 측정이 가능한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를 세우려고 어떻게 한다? 방법이라는 걸 찾다가 보니까 뭐를 놓칠 수가 있다? 네, 목적이죠, 목적. 이 목적, 개최자의 목적과 참석하는 참석자의 목적을 갖다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사람 많이 오려고 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당초 개최 목적이라든가 참가자들의 참석 목적을 갖다가 패스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미스한 거죠. 첫째, 이거에 꼭 부응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컨벤션 목표 설정지 원칙은 스마트 원칙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스마트 원칙을 참고해 가면서 어떤 기획서를 작성할 땐 제가 Y 육하 원칙 소위 육하 원칙이라고 그랬죠. 5H1 5W1H라는 육하 원칙 뭐 이런 개념이지만은 이 목표 설정 시에는 육하 원칙을 항상 스마트 원칙을 세워주는 게 좋다. SMART. S는 뭐고 M은 뭐고 A는 뭐고 RT는 뭘까요? 네,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짜잔, 구체적인 거예요. 뭐든지 설정할 때는 이 구체적인 데다 모호해서 그래서 가끔 보면 리더들한테 회사의 리더들한테도 항상 얘기합니다. 지시할 때도 업무를 지시할 때도 구체적으로 지시해라.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측정이 가능하다. 결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결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측정이 뭐 하면 안 돼요. 측정도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달성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천재와 소위 해서 천재와 바보의 차이점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바보의 특징을 보게 되면 심리학적인 제가 보는데 천재는 무언가를 목표를 달성해도 가능한 거, 가능성이 있는 걸 갖다가 목표를 하지만은 바보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내년 다음에 나 1등일 거야. 50등 하던 꼴등 하던 50등 애가 1등 할 거야. 이런 목표를 세운다라는 거죠. 상당히 좀 가능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뭘 무시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만 천재들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능성이 있다. 12등을 했다. 그럼 다음 목표는 10등. 이런 식으로 가능성 있는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거죠. 하여튼 달성이 가능해야 된다. 다음에 렐러번트 관련된 거죠. 목표와 그러니까 행사의 성격과 부합돼야 돼요. 다른 데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타임리 시기적으로 적절해야 된다. 시기적으로 주변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트렌드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시장의 트렌드. 시장의 트렌드도 맞춰줘야 되고 어떤 정치 성향이라든가 경제 성향하고도 좀 맞아 들어가야 되는 전반적인 환경의 트렌드하고도 적절하게 시기적절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벤션 목표 설정 시에는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는 항상 생기는 장기적인 목표를 우리가 항상 세워요. 그러고 난다면 단기적인 목표인데 단기적인 목표는 중요한 게 뭐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부합이 되어야 되는. 거기에 맞춰줘야 돼. 그다음에 항상 좀 전에 얘기했듯이 측정이 가능해야 돼야 되고 장기적 목표하고 흐름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고 가능성 있는 측정이 가능해서 그래서 여기다 수익률 10% 증가 이런 식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달성이 가능한 식으로 방금 얘기한 스마트 원칙에 따른 그래서 본다라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연간 사업 수익률 10% 증가. 수치가 들어가야 되고 수치가 들어갔다는 건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달성이 가능하다 60 내지 뭐 100% 성장 이게 아니라 10% 성장이다. 그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이런 식으로 세부 목표를 달성을 해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목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올해가 아니라 딱 보다시피 어떻게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장기적 목표 달성에서 단기적인 목표를 작성하되 항상 단기는 장기의 목표 흐름에 맞춰야 되고 구체적이고 스마트 형식에 따라 구체적이고 어떻게 달성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세워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에 이제 설정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 항상 기록. 여기서 중요한 게 기록이에요. 기록. 항상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하는 과정도 항상 기록을 해 남겨두는 게 좋아요. 기록을 항상 남겨주는 게 좋다. 그리고 목표와 더불어서 의사결정 과정이 통일을 시켜서 어떻게 행사 유형을 결정을 해야 돼요. 통일성을 가지고. 그래서 목표가 설정이 났고 의사결정 과정도 다 통일이 됐다. 이제 딱 맞춰진 거죠. 이러면서 어떤 분쟁이라든가 나중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서 다 통일을 시켜놓고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는 행사 유형을 결정을 한다. 그다음 정보를 수집하고 경고에 대한 필요성들 다 확립을 해나가는 거죠. 그 이유, 타당성 등을 갖다가 분명하게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그럼 하나 본다 그러면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결정은 저기 보면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원하는 것,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것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교육적인 목적이든 동기적인 목적이든 그러한 목적을 갖다가 조직의 그 목표와 부합이 되도록 설정을 하고 그다음 그런 목표들 전부 다 기록을 철저하게 잘 해주는 게 좋아요. 항상 측정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거 하는 걸 갖다가 구분도 해가면서 항상 뭐한다? 기록을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항상 측정해. 기록을 해놔야지 이게 달성이 됐는지 달성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측정이 가능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목표를 기록을 하고 다음에 설정된 목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나간다. 그래서 기록을 해놓게 되면 목표에 우리가 부합을 해놨는지 설령 기록을 잘 해놓게 되면 우리가 가다가 옆을 길로 빠져요. 근데 기록이 돼 있다라면 우리가 여기서 이게 빠졌구나. 왜 여기서 일로 빠졌는지 그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기록을 해놓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기록을 잘 해두면 넥스트 대회 때 다음 대회 때 상당한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과정이 다 통일성 있게 통일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갖다 통일을 이루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행사 유형 결정을 되는 거죠. 컨퍼런스 개념으로 갈 거냐, 컨벤션, 의회, 위원회, 심포지엄으로 갈 건지, 세미나, 포럼, 워크숍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이 됐으니까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것들까지 해야 되니까 행사 유형을 갖다가 결정을 내려가게 되겠죠. 다음에 타겟 탐계자에 대한 정보 수집도 꾸준히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3가지 유형도 분류해야 되는 거죠. 인구 통계학적, 나이, 성별, 자는 본거지, 다음에 수입 병도,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된 소비자인지 아닌지 이런 걸 파헤치는 것이 인구 통계학적으로 정보 수집하는 다른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참가자 유형을 하는 거죠. 의무 참여자인지, 자발적인 건지, 여가를 활용한 참여인지에 따라서 요 참가자 유형을 분류를 한 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목표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한 거구나. 의무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자발적인 거냐. 아니면 여가를 활용한 참여냐. 여가를 활용한 참여는 결국엔 자발적인 참여가 되겠죠. 자발적인 참여는 결국에는 많은 뭐를 해준다? 자발적인 참여를 한 사람들은 구전 마케팅을 벌려줘요. 괜찮더라. 야, 좋았. 괜찮아, 쓸만해. 그러나 의무 참여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왔기 때문에
뭐가 만족도가 사실은 좀 떨어져요. 아, 나 여기 안 오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떨어지게 되죠. 그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냐 의무 참여냐 구분을 해서 우리가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를 갖다 정확히 수집하고 있어야지 거기를 참고를 해서 목표 설정을 한다. 경과 목표 그래서 여긴 타당성을 갖다가 보고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 타당성을 다 확립을 해놓는 거죠. 보고해야 되는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개입이 돼 있다. 우리가 목표 설정하는데 그냥 내가 알아서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게 보고 시에 그 요구 사항들을 맞추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러이러하다는 타당성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놔야지 돼.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질문을 할 때 그걸 답을 확실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답을 줄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른 대안도 만들어내기도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적인 활동을 고안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컨벤션 프로그램은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프로그램 구성을 착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목표 설정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전술을 짜야 돼요. 전술은 뭐하다? 구체적으로 짜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전술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형태를 결정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시간은 어떻게 할 건지, 회의 전체의 테마는 어떻게 유지가 될 건지, 전체적인 테마. 그리고 야외 이벤트는 누릴 건지, 연애, 만찬, 동반자 프로그램을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다음에 연사를 초청을 해요. 그다음에 개최지, 연사와 개최지가 요구사항이 있어요. 초청된 연사가 이렇게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쫙 해두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죠. 자,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는 그 전략을 다 짰고, 그러니까 소위 목표 설정 방향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전술을 짤 때 있어서 전 프로그램을 각 세트, 각 시간별로 시간별로 이제 프로그램들이 다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 그러려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가지고 아까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디서 사는지 전국 각지에서 사는지 개체지 이게 왜 필요하냐? 차량 준비라는 전국 각지에서 오는구나. 그러면 뭐가 여기든 신경을 써야 되는 교통이에요. 교통. 개체지 근처다. 그럼 교통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은 제가 결정을 항상 하게 됐었는데 지산에 락 페스티벌이 열릴 때 혹은 이거 대부도 락 페스티벌이 열릴 때 이런 락 페스티벌이 열릴 때 전국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그럼 내가 버스를 댈 때 그동안에는 어떻게 많이 했었냐면은 양지역에서 출발, 잠실에서 출발, 그 다음에 강북 쪽엔 서울역에서 출발, 다음에 합정동에서 출발. 이걸 제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는 좀 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에서 출발, 광주 쪽 어디서 광주나 이런 식으로 전라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오는구나 라고 쉽게 되면 부산과 광주까지 집어넣어야 되는 비율이 높으면 전국 각지 비율이 높으면 근데 전국 각지 비율이 좀 낮다. 그럼 이걸 빼버리는 거죠. 왜 잘못하게 되면 버스비만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발생해요. 그럼 서울에서만 하게 되는 거고 또한 강남 쪽이 많은지 강북 쪽이 많은지에 따라 강북 쪽이 많고 일산 이런 데가 많다면 합정동을 놓다 뺐다 한 적도 있어요. 이건 합정도 필요 없겠다. 합정동이 필요하겠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최하다 보니까 서울역이 되게 많이 모였어요. 서울역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첫날 출발하는데 서울역에서 버스 15대 그러면 이게 40명 600명이 막 아침에 출발을 시켜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서울을 갖다 분산시키기 위해서 많구나 그 전차 대회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정동을 제가 오픈을 했었던 거죠. 합정동에서 출발 그랬더니 서울역이 역시나 줄어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오는지 개최지 근처에서 오는지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두는 게 좋다. 참가자들의 공통된 특성도 파악을 하게 되고 친지나 가족들 갖다 동반 여부도 어떤지 파악하고 다른 또한 이러한 그 메인 활동을 갖다가 빼고 기타 활동도 진행했는지도 같이 파악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호도예요. 숙박을 선호하는지 숙박은 또 어떠한 형태를 종류를 취하는지 그다음에 관광은 다니는지 관광은 필요 없이 힐링인 건지 그다음에 만족도를 높인 여가활동 가장 만족스러웠던 액티비티한 것들은 뭔지 편의시설은 뭐가 필요한지 이 사람들은 쇼핑을 좋아한다 면세점이 가까워야 된다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그 참가자들의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선호도적인 이 라이프 사이클 같은 이런 걸 갖다 파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준비 과정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대로 정확하게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컨벤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 기획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참가자들, 타겟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구 통계학적으로 어떤 선호도, 이러한 심리학적인, 사회 심리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거죠.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셋째 날 뭐, 넷째 날 뭐, 아침에 뭐, 저녁에 뭐. 그리고 각 섹터별로 또 달라지다. 연사들은 이제 선정할 때도 도착하는 참가자들이 전부 다 60대다, 30대다, 부부다, 아이들을 낀다. 이러면 연사 선정이 분명히 달라지겠죠. 그런 거죠.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교육적인 의미 형태가 어떤 교육적인 것이 있는지 없는지, 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게 목적인 것인지,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다. 그랬을 때 회의 질도 향상시키고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우리가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타이틀과 테마를 항상 이 통일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타이틀과 테마는 변화되면 안 돼. 꾸준히 통일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흐름 속에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절대로 가끔씩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소위 우리가 왕십리로 갑니다. 왕십리 이렇게 가다가 원래 목표가 여긴데 잘 가다가 일로 못 가고 옆길로 이렇게 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통일성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회의 일정에 대한 보는데 항목입니다. 이 리스트 각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총회 워크샵, 뭐 휴식 시간 이게 다 정해져야 돼요. 다음에 휴식 시간, 직사, 사교. 여기서 사교 행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요건 약간 비유가 제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얘기 있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 컨벤션의 주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인적 네트워크죠. 인적 네트워크를 올리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단순히 그 회의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적 교류를 갖다가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어디서 만난다? 사교 행사에서 만난다. 그래서 사교 행사에서 많은 역사가 더 많이 이루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이 사교 행사에서 원하는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 공식적으로 학술 회의하면서 컨벤션과 컨퍼런스, 심포니, 포럼들을 열어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어디 있다? 브로셔에 다 있거든. 인쇄물에. 중요한 것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것들은 이런 사교 행사에서 직접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서 스탠딩 파티가 됐던 간에 그 사교 행사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최 측은 이 사교 행사가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든지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피로연이 그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로연 준비를 잘해야 돼요.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피로연 준비 잘못하면 욕먹는다. 결혼식이 잘못하면 욕먹진 않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지만 피로연이 준비가 잘 안 되면 거꾸로 손가락질을 욕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시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기집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행사 자체가, 그다음에 등록 시간은 투어 여가 활동은 어떤지 그거 다 파악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다 짜야 된다. 그래서 전시가 들어가는구나, 사교 행사가 넣어야 되겠구나, 그럼 프로그램 사교 행사를 막 집어. 그럼 사교 행사가 언제를 넣어야 되는지, 총회가 끝난 저녁에 오프닝 세리머니 같은 걸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요걸 정확히 잘 파악해주고,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첫째 날은 그럼 너무나 이 총회가 늦게 끝나니까 바로 그냥 식사하고 쉬는 걸로 하고 둘째 날 저녁을 갖다가 파티를 열어서 사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뭐 가든 파티가 됐던, 그 등록 시간 어떻게 되는지, 좀에 투어 활동은, 여가 활동은에 대해서 여가 활동도 마찬가지로 A안, B안, C안 정도. 그래서 반나절 관광. 이 만약 서울을 방문을 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좀 이게 보게 되면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개별 섹션 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우에서 세 번째 개별 섹션 회의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의에 참석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 내가 원하는, 내가 관심 있는, 내가 호기심 갖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자그맣게 20명, 많게는 적게는 20-30명, 많게는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소규모적으로 또 일어납니다. 정말 많게는 뭐 500명 정도의 총회도 발생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개별 섹션에 가서 내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교 행사에서는 그런 공식적인 거 말고 비공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구할 수 있다.
그럴 때 사교 행사 준비가 프로그램상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광은 여러 가지 제가 A, B, C 한 반나절 관광, 하루 종일 관광, 뭐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제 뭐 대한민국 서울 방문하면 DMZ 관광, 이건 하루 종일 들어가는 개념으로, 아니면 또 오후에 동대문에 어떤 쇼핑 관광, 면세점 관광, 이런 식으로 반나절 관광, 이런 식으로 좀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회의 자체는 그 전체적인 총괄은 소그룹 회의, 어떤 개별 섹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회가 어떤 실험 쪽에 하는 게 있고, 다음에 투어 사이트 경영상, 워크샵 이런 개념으로 보통 들어가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교육 방식에 따라서 사례 연구하는 거냐, 강연하는 거냐, 강연하는 일방적으로 교수가 뭐 강사가 교육을 시키는,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개념이죠. 다음에 패널들이 모여서 디베이팅을 벌어갔는지, 포스트 섹션, 내가 갖고 온 물건들을 갖다 전시를 해가면서 진행되는 건지, 상품도 직접 시연을 하고 원탁 회의로 토크쇼 개념으로 진행되는 건지, 요거에 따라 형태를 분류를 해놓고 프로그램을 짠다. 자,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 짰습니다. 근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각 섹션별로 프로그램을 다 짜고, 관광도 짜고, 프로그램을 쫙 다 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죠. 예산은 그 수입과 지출 갖다가 예산이, 그래서 잘 짜여진 예산은 예측을 하고 감시도 가능해요. 돈이 줄줄줄 세면 안 되거든. 돈을 누가 빼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수입과 지출을 철저하게 잘 짜여서 왁구가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어떻게 한다? 돈을 빼낼 수가 없는 거. 철저하게 딱 들어오고 나게 좀 해놨으니까, 다 시장 원가 조사해가지고 비용을 조정도 또한 가능하죠. 가격도 좀 다 원가나 잘 짜여졌으니까. 그리고 이건 빼도 돼, 저건 넣어도 돼. 그럼 이쪽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서는 우리가 그 예산을 짤 때 잘 짜여진 예산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예측 감시 기능도 있고 비용 조절 가능도 있고 가격도 조율하는, 이런 예산은, 잘 짜여진 예산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예산을 예산 계획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 꼭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로 꼭 해줘야 되는 게 뭐냐? 네, 바로 이거라는 거야. 정책을 갖다가 성립을 해야 돼요. 재정 철학을 정립한다. 이 재정 철학을 정립한다는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 손해보고 할 거야. 내 목적은 뭐다? 시장 점유율이야. 시장 점유율이 좀 높은 게 목적이다. 약간 손해봐도 돼. 아니야, 나는 무조건 수익을 내야 돼. 분명히 다르죠. 이 재정 철학이 정해져야 예산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 그 철학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보통 흑자로 진행할 거냐, 적자, 다음에 이제 손익분기로 갈 거냐. 흑자는 당연히 돈 버는 거죠. 이건 보통 일반적 기업체들이 다 이렇게 해요. 기업체는 손해 보는 일 없잖아요. 단 여기서 손해라는 건, 그 손해 보는 건, 수익이 그 흑자라는 건 꼭 돈만이 아닙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것만 목표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파급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파급 효과를 내는 거는 또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까지 다 감안한다. 다음에 손익분기, 그래서 수익과 지출이 비슷하도록 맞추는 거야. 그 다음에 적자 재정이죠. 아예 손해를 본다. 재정적으로는. 이런 거는 이제 관공서 같은 데서 하는 공익적으로 처리되는 행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손익분기, 돈 버는 거 없이 진행되는 두 가지들은 보통 보면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이다. 근데 흑자 재정은 거의 90%가 기업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돈을 앞서가는. 그래서 기업체가 돈을 안 벌면 그건 기업체가 아니에요.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다음 이제 예산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죠. 사람. 예상의 참가자 수를 예측하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호텔 상황도 파악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회의실 예약도 상황 파악해보면, 회의실 예약할 때 몇 분 정도 오실 예정인가 다 하잖아요. 호텔 객실도 주변에 호텔 다 봐서 꽉 찼다. 그럼 올해 사람 많이 올 것 같은 이런 거. 식사나 만찬 이야기는 각종 인쇄물, 제작물들은 각종 사교 행사들을 갖다가 보면서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짤 수 있다. 그래서 전차 대회 기록은 참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거기 참조들을 해야지 예산 계획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차 대회 기록은 늘 참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록이 없다면 결국에는 인구 통계학적인 예산 참가자 수를 갖다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차 대회가 있으면 전차 대회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시장의 흐름 정보도 빼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 경제적인 추세와 현재 시장의 흐름 정보도 같이 해서 준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 예측 체크할 때 이런 리스트를 한번 항상 뭐든지 만들 때 체크리스트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재정 목표는 이번에 주체제 재정은 재정 철학이 마이너스네. 그러면 행사에 중점을 둬야 되고 등록비를 좀 저렴하게 부담이 안 되게 등록비를 갖다 체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상 참가 인원 갖다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후원 금액이라든가 개최 장소 미티팀 회의 일정 그 유연성을 좀 둬야 돼요. 제가 올 7월 달이다. 올 7월 때 제주도 그 세미나를 행사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회의가 이제 청사진 제출이었거든요. 청사진 제출할 때 이런 그 임원진들의 회의가 딱 심어놨어요. 2일차 행사 2일차 4시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뭘 해야 돼요? 호텔을 수배를 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한 50명 정도 가기로 했는데 그 호텔을 갖다 수배를 해놔야 되겠죠. 호텔 수배할 때 뭘 봐야 돼요? 네, 컨퍼런스 룸을 봐야 돼요. 응? 호텔에서 이러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컨퍼런스 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일반적으로 4시에서 6시 사이 진행하게 되면 끝나면서 바로 어떻게 한다? 뷔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컨퍼런스 룸이 컨벤션 룸이 뷔페로 넘어가면서 저녁 식사까지 만찬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때 당시 그 만찬을 하면서 식사 시간 대략 1시간 30분, 90분 정도 제공을 하고 그 끝나자마자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 엔터테이너 강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또한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쫙 짰었죠. 그거를 올 7월 달에 했습니다. 올 7월 달에 제가 행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첫째 날, 둘째 날은 오하고 둘째 날 오전에 뭐하고 이거 행사는 언제 피크죠. 이 행사의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셋째 날은 제주도를 갔으니까 한라산 이제 워크숍입니다. 전 직원이 전 그 참가자들이 전부 다 한라산 정상을 찍고 오는 인증샷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쫙 만들고 있었는데 걸렸던 게 뭐냐면 세미나실이 닫고 풀북이 된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럼 빠그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정이 그거 되는 날짜로만 가야 돼. 그런데 만약 주최 측에서 이 회의할 때는 일정을 좀 유도리 있게 1일차 오후에 해도 돼, 3일차 오후에 해도 돼 이런 식이 된다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이쁜 그 가성비 높은 호텔을 수배해서 거기서 모두 할 수 있는 게 높아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딱 픽스된 게 아니라 좀 유연성을 두도록 유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 프로들은 영업될 때도 그래. 미리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이 이 회의 같은 거는 좀 유도리 있게 좀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의 그래서 미리 그 행사 담당자하고 미리 좀 조율 좀 하면서 호텔도 세미나실도 전시장실도 알아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하고 프로그램도 빨리 픽스 시켜가지고 행사 준비하기도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확실한 재정 철학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흑자인지 적자인지 세이브되는 이분 포인트 개념으로 갈 건지 거기다 예산 계획에 따라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사람 수 원하든 뭐 이런 게 따라서 그 예산안을 갖다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지출을 갖다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지출 첫째. 그리고 수입을 챙겨라. 수입은 나중에 수입을 먼저 지출하게 되면 이게 안 맞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갖다가 파악을 해주는 이런 방법대로 예산 계획안은 작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출은 고정 비용이 있고 변동 비용이 보통 있어요. 간접 비용이 있는데 고정 비용은 참가자 수와 관계없이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고정 비용이에요. 뭐 임대료, 세미나실 임대료, 뭐 현수막 제작하고 포스터 제작하고 보험 제작하고 연사 초청비, 동시통역비 이거 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냐. 사람 수와 관계없이. 그다음에 이제 변동비용 상거장수, 뭐 호텔비라든가 숙박비용, 식사비용, 교통비용 이런 것들은 정해지 사람 수에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접 비용은 직원의 월급이라든가 그렇죠. 그 관리 보수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것인데 보통 이때 간접 비용은 고정 비용으로 많이 취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쫙 해가지고 지출 리스트를 쭉 만드는 거예요. 이 지출 리스트는 한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입도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재정 철학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입을 갖다 접근을 갖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흑자, 적자
이분 포인트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은 적자를 볼 거면 등록비 책정하지 맙시다. 사람들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응? 더 많이 그 행사 주최 자체가 홍보하고 알리는 거라면 그러면 어차피 수익을 적자를 보기로 했으면 여기 수익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는 철학이 생기고 그런 많이 등록비를 갖다가 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수입은 항상 어떻게 한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거를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들어올 거니까 10억 들어올 거니까 10억 갖고 행사 준비해 이런 게 아니라 10억 들어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거기서 한 20-30%는 다운되지 않냐 해서 한 7-8억 정도 개념으로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게 훨씬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나중에 돈이 없어서 운영 경비가 없어서 부도나는 처리가 이런 걸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의 리스트도 한번 쭉 교통비, 지원비, 등록비, 점시 참가 비용이라든가 기업체 후원금, 스폰서, 광고, 투자 이자 이런 걸 갖다 쭉 해가지고 얼마씩 발생할 수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등록비는 이제 책정하는 거죠. 우리가 뻔히 알겠죠. 고정 비용, 다음에 변동 비용 갖다 다 합치고 예상하는 참가자 수로 나누면 1인당 등록비 얼마나 잡을 수 있겠다. 이런 거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등록비 갖고서는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스폰서, 그다음에 후원업체에 따라서 또 이런 게 달라지죠. 제가 이제 올해는 저것 때문에 안 됐는데 원래는 올해도 7월달에 열리는데 작년에 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럭비 대회를 진행했어요. 국제 럭비 대회. 근데 스폰서라든가 후원업체가 먼저 많이 들어오니까는 어떤 입장료라든가 이런 거 없이 운동장 입장료 없이 왜? 협회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협회에서 진행하니까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스폰서와 후원금들이 들어오는 마당에 그러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입장료나 등록비는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했죠. 들어와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사람 많이 오게 하는 게 더 목적이니까. 왜? 럭비는 인기가 좀 떨어지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오는 게 좋으니까 공짜로 제공해서 오히려 이제 경품까지 제공하는 이런 것까지 이런 이벤트도 벌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이제 비용을 관리하는 거죠. 철저하게 항상 백업 기록을 한다. 그리고 회계관리 전문가 같이 진행을 하고 무엇보다도 백업.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나중에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당초 예산을 짜왔을 때 일책이 뭐야? 그 수익과 지출에 명세서하고 영수증하고 다 틀려. 그래서 일치되는 항목과 불일치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럼 그 리스트 잘 모아둬야 되고 이런 것을 문서화해야 다음에 넥스트 대회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백업을 하고 문서화시키고 잘못된 것들은 철저하게 그것도 리스트 작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된다. 아시죠? 그다음에 그런 비용에 갈등 전에 비용들은 어디서 들어가게 되고 어디서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도가 도와주는지 수입의 리스트, 비용의 리스트 쫙쫙 그 리스트를 갖다 작성을 해서 그 리스트를 갖다 잘 보관을 해가지고 다음 대회 때 또 그렇게 참여가 되는지 또 같이 파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비용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어디 새는 거 없이 마이너스 보는 거 없이 틀리는 거 없이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영 조직입니다. 우리 운영 조직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